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지도부들의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비밀은 아니고 여름마다 이제 베이다이어 휴가지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8월 5일 이후에 시 주석과 다른 고위 인사의 동정이 보도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회의가 현재 베이다이어 전용 휴양시설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하에서 반대파를 숙청해 왔고요. 최근 들어와서 돈줄, 인맥까지 모두 차단을 시켰습니다.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익이 손상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반 시진핑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언론에 시진핑의 부패 문제를 계속 제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류호 부총리의 아들인 류태랑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와 징 등의 여러 IT 기업에 비밀리에 투자를 해왔다고 규정을 위반했다 또 하는 내용들을 폭로해왔는데요.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베이다이어 회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의 권위에 타격을 줄 만한 정치 세력은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는 시 주석의 상기 임기는 물론이고 측근들이 대거 등용이 되는 권력 다지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다이어는 공식적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발표하고 이런 성격은 좀 아닌 약간 사적인 권력 내부에서의 어떤 조정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럼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뭔가요? 네, 시 주석 상기 임기와 관련해서 같이 갈 주요 간부들의 인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시 주석 권위는 현재 마오쩌둥급인 당 중앙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68세 정년과는 관계없이 위임이 현재 결정된 상태고요. 이 때문에 리커창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총리는 부총리를 경험한 사람을 기용한다는 관례에 따라서 후추나 부총리가 지금 현재 유력한데요. 하지만 공천당 출신의 시진핑과도 관계가 높은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그리고 리시 광동성 당서기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누가 입각할 것인가를 논의가 되는데요. 천민월 충신시 당서기라든지 후추나 부총리,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리시 광둥성 당서기가 최고 지도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앙위원 25명, 장관, 성시장 후보가 누구로 정할지가 대략적인 인사안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파벌간의 배분 원칙이라든지 치상 빠사식의 정년 규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권력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인생무상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하고 같이 주석 자리를 놓고 최고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던 분인데 이제 물러날 때가 됐고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길을 이제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중국은 가장 정치적인 이벤트가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이후에 주목할 만한 중국 정치 행사 이벤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8월 24일 날이죠. 한중수교 27주년 행사가 있고요. 9월 중에는 1대1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월 1일 중국 건국 72주년 행사가 있고요. 또한 12월 중순에는 경제공작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거시경제 방향하고 기본 방침이 정해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연설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로폰 발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라든지 그리고 또 구조조정 또 방향 그리고 대중국 포위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중국 경제 간의 디커플링을 가져갈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12월 중순 전후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얘기됐고 이번에 이제 경제적인 분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타이완은 사실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었던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타이완도 감염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반도체 공장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반도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92% 정도 되는데요. 인텔의 CPU라든지 휴대폰의 AT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양안 군사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대만의 반도체는 언제든지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1개월 정도 대만의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는 70조 원 정도가 사라지게 되고요. 1년간 장기화된다면 무려 880조 원이니까 세계 GDP의 1% 정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게임기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이 되는데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무려 580조 원, 한 달만 하더라도 50조 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계산은 1차적인 피해만 감안한 것이지 실제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통신, 정보 서비스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동차 공급망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은행, 리스, 보험, 유통, 해상까지도 2차, 3차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갑자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성 보고서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미중 갈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그런 점에서 이제 자국의 반도체 또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나 이런 국가들의 산업을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소위 이제 미국의 반도체 전략화 이런 부분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520억 달러, 유럽이 500억 유로를 지원해 주기로 했던 만큼 해외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애리조나에는 무려 2029년까지 120억 달러 외에도 수백억 달러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대규모로 대만 반도체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지는 않습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단기적인 보조금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코스트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더라도 소규모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분기에 양산 계획인데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5년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나 대만 정부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데 상당히 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반도체 생산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나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이슈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국내에도 부동산 가격이 쉴 새 없이 올라서 문제인데 사실은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OECD가 최근 자료를 냈는데요. 40개국 중에서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한 나라는 3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올해 들어와서 9.4%나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30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간 원인은 3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조달 비용보다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거고요. 둘째는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넓은 그 주거 공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뿐만 아니라 교회 단독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목재, 철근, 구려 같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한 것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풀린 돈들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러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군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중국 부동산 얘기 잠깐 하기 전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말씀하셨으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면 뭐 소위 부의 효과라고 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향후의 문제점들은 글로벌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 자산 가격이 1개월 증가분 같은 경우는 가계 수입의 1년치를 상회할 정도로 현재 심각한 버블이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한다면은 아무래도 수요 감소로 인해서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인데요. 부동산 업계의 부채 규모가 400조 원 이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거품 붕괴라든지 미국의 리먼 쇼크 때처럼 주택 가격이 급락한다면은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 또 개인들의 모기지 대출 미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정상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 그리고 좀 더 그 공격적인 양적 완화 중단 조치가 내려온다면은 경제나 금융, 소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예측이 불허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얘기 그다음에 저희가 차이나 TV 시간이니까 이제 중국 부동산 얘기로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그동안 이제 이 부동산 버블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랐는데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에 대한 그 규제, 또 개발업체에 대한 단속, 또 주택 가격 상한제, 주택 담보 대출의 총량 규제와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 정책을 올 초부터 계속 매달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덕분에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둔화세로 좀 돌아섰 상황입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서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도시죠. 상하이, 베이징, 선정, 광저우 같은 경우는 무려 6월달 한 달만 10%나 급등을 했고요. 2성급 도시 이하 지역 같은 경우에도 투기 붐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7월 말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장을 넣을 정도인데요. 이제 앞으로 시장의 그 주택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든지 향후 3년간 투기나 불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국의 주택 소유자 중에서 2채 이상 소유한 자는 31%, 또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10.5%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증여나 서류상의 이혼을 통해서 다가구를 소유하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단속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토지는 국가 소유고 주택 사용권만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재산세까지 부과해가지고 갖고 있는 매물을 내놓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도 이제 부동산 상승,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규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예,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TV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